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묘하게 섞여 들렸다. 이 밤에 이 빗소리가 모든 것을 씻어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알고 있다. 빗물은 그저 창밖의 더러움을 닦아낼 뿐 내 안의 더러움은 더 깊숙이 스며들 뿐이라는 것을. 낡은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액정 화면에 뜬 첫째 딸이라는 이름 석자가 왜 이리 무거운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가 고작 이 통화 한 통으로 무너질 것만 같았다. 길게 심호흡을 했다. 회부 깊숙이 스며든 차가운 공기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용기마저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다.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잠든 듯 조용하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걱정과 잠결이 뒤섞인 목소리. 그 목소리에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아빠, 괜찮아. 괜찮냐고 괜찮지 않다. 단 한순간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내 안의 모든 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흐느낌이 내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딸의 흐느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가치조차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나는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나는 병호다. 올해 58세. 30하에 가까이 다닌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아내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다. 아내는 카페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을 주도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덩그러니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다. 물론 내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을 했던 때가 있었다. 아내 민지와 나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 넘치는 여자였고 나는 그런 그녀의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았다. 내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흔들림 없는 배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민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바깥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동창회, 문화센터, 봉사활동. 그녀의 스케줄은 나보다 더 바빴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서로를 향한 무관심뿐이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낯설기만 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의 동거인이었고 나는 그저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다. 가끔은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며 젊은 날의 나를 그리워했다. 사진 속의 나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거울 속의 낯선 남자. 그 남자의 눈은 공허했고 삶의 활력을 잃은 듯 지쳐 보였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된 중년의 삶이었지만 내 안은 메말라가는 사막과도 같았다. 그런 내게 작은 균열이 찾아오고 있었다. 내 일상은 너무나도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미 식탁에 차려진 아내의 아침 식사를 혼자 먹는다. 아내는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요가나 필라테스 혹은 봉사활동을 하러 집을 나선 지 오래다. 그녀의 식사는 언제나 샐러드나 간단한 샌드위치였다. 내 밥을 차려주고 나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며 내 것까지 준비해주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그저 그녀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고 집을 나서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10시 30분. 나는 카페 문을 연다. 아내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나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뒤적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동네 주민들이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시고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카페 사장님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의 공허함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그들도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거나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 수다를 떨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 넘치는 대화 속에서 나는 더욱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함께였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배경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나는 내 삶의 공허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다. 저녁 7시가 되면 나는 카페 문을 닫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굳이 걷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간다. 밤거리를 걷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 그들의 행복이 나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내 삶에는 더 이상 그런 활력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껍데기 같은 존재였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왔어. 그녀의 한마디가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늘의 일상을 묻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낯설기만 했다. 우리의 침실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나는 그 감옥 안에서 텅 빈 마음을 껴안고 잠이 들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나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 그런 나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여자가 내 카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눈에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항상 무채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은 늘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꺼운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셨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오후 3시. 마치 종소리에 맞춰 찾아오는 수도승처럼. 그녀가 들어오면 카페 안의 공기마저 조용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힐끗힐끗 훔쳐보곤 했다. 그녀의 정적인 모습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고립된 내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슬픔이 마치 거울처럼 내 안의 공허함을 비추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주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컵을 건네주려는 순간 그녀는 컵을 놓칠 뻔했다. 내가 황급히 컵을 잡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가녀리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컵을 건넸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주 짧은 단어로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깨고 싶었다.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말 안 해도 돼요. 그녀는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를 느끼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현이었다. 39살. 최근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동정심일 수도 있었고 외로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이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이 만남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그 순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오후 내내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카페 창문은 온통 뿌옇게 흐려졌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의 대화 소리마저 묻혀버릴 정도였다. 손님들은 한두 명씩 자리를 떠났고 오후 유학업 시가 되자 카페에는 나 홀로 남았다. 막 마감 준비를 하려는 찰나. 지현이 들어섰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물을 잔뜩 맞은 채였다. 젖은 머리칼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헐렁한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무세운 일이에요. 우산도 없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묻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앉아 있다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고 뜨거운 허브티를 한 잔 내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보였다. 오늘은 저도 마감 안 해요. 안마 안 해요. 그냥 앉아있다 가세요.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늘 앉던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빗소리만 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는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뜬금없는 고백에 지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 묘한 공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도 제가 뭘 위해 결혼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바쳤는데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남편의 외도, 그로 인해 무너진 결혼 생활,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빗줄기는 폭우로 바뀌었다.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이 비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나는 지연에게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괜찮아요.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요. 차 안은 조용했다.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라디오를 틀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녀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는 내게 그저 손님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며 운전에 집중했다. 지현의 집 앞에 도착하자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나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현과 나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 구석에 앉아 침묵만 지키는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카톡을 주고받았고 시시콜콜한 일상부터 깊은 속마음까지 공유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설렘을 느꼈다. 핸드폰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 석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마치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듯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내 민지에게는 손님이 늘어서 늦게까지 가게를 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무관심이 내 거짓말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다. 그 무관심이 나를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제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기도 했고 심야 영화를 보기도 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걷곤 했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내 크고 투박한 손을 감싸쥐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만 같았다. 죄책감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지현과 함께 있는 순간의 행복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안의 죄책감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다고 했던가. 거짓말은 점점 더 능숙해졌고 죄의식은
점점 더 무뎌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꽤 오래된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지현은 그런 곳을 좋아했다.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나는 그녀의 웃는 모습이 좋았다. 그녀의 웃음은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지현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손 잡아줘요. 이렇게 걷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거리를 걷는 모든 연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었다. 나는 지현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삶의 전부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현은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앞에서 내 모든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임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자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다. 그 입맞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불꽃이 될 줄은 그 순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현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뜨거워졌다. 한 번 죄책감의 둑을 허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졌다.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짜릿한 쾌감으로 변해갔다. 나는 민지에게는 가게 일이 바빠서 라는 핑계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우리는 카페 문을 닫고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현은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잊고 지냈던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민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한 호칭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다.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오빠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녀의 말들은 메말랐던 내 심장에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았다. 나는 그런 그녀의 사랑에 중독되어 갔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으로도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나이 58. 이미 늙어버린 몸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남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나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주말이나 쉬는 날.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현과 함께 낯선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부처럼 혹은 갓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지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현은 나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고 나는 그녀의 밥을 먹으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평범한 행복을 갈망했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숲이 우거진 한적한 시골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우리는 차를 세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숲은 고요했고,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지연은 내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고, 우리는 그 숲 속에서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을 잊은 채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녀의 부드럽고 뜨거운 살결이 내 굳고 메마른 몸을 감싸 안았을 때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지현은 매일 밤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다. 아내 민지가 옆에 있는데도 그녀는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속삭였다. 나는 초조했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런 그녀의 집착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휴대폰을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고 메시지 알림을 모두 껐다. 민지는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나는 그 무관심 속에서 더 깊은 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민지의 무관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비록 서로에게 무감각해졌을지언정 나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 그녀는 예민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지는 나를 곁눈질로 훔쳐보기 시작했다. 내가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게 박혔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두려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도 황급히 주머니에 집어넣곤 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싸우기 시작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나는 짜증을 냈고 그녀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딴 사람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내가 뭘 이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가 지현의 존재를 눈치챘을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당신, 혹시 갱년기야?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민지의 말에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갱년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기는 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내 안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민지를 원망했고 동시에 나의 비겁함에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지현에게서 위안을 얻으면서도 민지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죄책감을 외면했다. 내가 그녀를 속이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왔다. 우리는 한 침대를 썼고 한 밥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죄책감보다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 우리 주말에 아이들 보러 갈까? 그녀의 제안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지현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그날은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라고 둘러댔다.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가게 일? 요즘 당신한테는 가게 일밖에 없는 것 같네. 나도. 애들도 당신한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현과 만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지현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젊음을 돌려주었고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내가 지현과의 관계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집착 속에서 점차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한 행복이 결국 나를 더 깊은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민지에게는 당신이 싫어해서라는 이유로 끊었던 담배였다. 나는 씁쓸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행복할까 지현과 함께 있는 순간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지현과 나는 주말을 맞아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 민지에게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익숙한 거짓말이었고 더 이상 죄책감은 들지 않았다.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복했다. 지현은 내게 사랑스럽게 기댔고 나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변을 거닐며 사진도 찍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밤이 되자 더욱더 깊고 푸르게 빛났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지현은 내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고 나는 그녀의 몸에서 젊음과 생기를 느꼈다. 굳고 메말랐던 내 몸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현의 몸은 부드럽고 뜨거웠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그녀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순수해 보였고 그 모습에 나는 죄책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녀는 잠결에도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게 끝나는 법이다. 펜션을 나서기 전 나는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둔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 민지와 결혼할 때 맞췄던 투박하지만 소중했던 반지였다. 지현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이 반지를 항상 빼놓았고 그녀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반지를 빼놓은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려다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반지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반지를 다시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펜션을 나섰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왔어. 그녀의 한마디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나는 그녀의 무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관심이 나를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등산은 잘하고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하게 들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나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였다. 이거 당신이 좋아하잖아. 오늘따라 해주고 싶어서.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었다. 그때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근데 당신 혹시 잃어버린 거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민지는 싱긋 웃으며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당신 주머니에 있었던 건데. 나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강릉 펜션 예약 영수증과 함께 낯선 여자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지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다. 민지의 싸늘한 미소는 차츰 냉혹한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나에게 펜션 영수증과 머리핀을 던지며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배신자였고 가증스러운 위선자였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가게 일이 바쁘다고 등산 간다고 웃기지도 않아. 민지는 식탁에 놓인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내가 좋아했던 잡채와 불고기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유리그릇 깨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찔러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고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가 들어왔다. 민지가 미리 불러놓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엉망이 된 집과 소리를 지르는 엄마. 그리고 고개 숙인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아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 수진이는 울면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쓰레기였네요. 딸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가족을 배신한 파렴치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지는 내게 말했다. 선택해. 당장 저 여자한테 가서 모든 걸 끝내. 아니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가족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현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녀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잊고 살았던 젊음과 열정을 돌려주었다. 민지와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며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과 함께 나에 대한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지현을 포기할 수 없어. 내 말이 끝나자. 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라고 외쳤다.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텅 빈 밤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후회보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지현과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현에게 향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집을 나선 그날 밤 지현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품 속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내게 괜찮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현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녀의 미소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억해 주었다. 민지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였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가 없을 때도 항상 나를 그리워했고 내가 돌아오면 항상 나를 반겨주었다. 그녀의 사랑은 마치 활화산처럼 뜨거웠고 나는 그 뜨거운 사랑에 중독되어 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녀는 나의 굳고 메마른 몸을 부드럽고 뜨거운 살결로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의 몸을 탐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잊고 지냈던 젊음과 열정을 되찾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해변에서는 뜨거운 햇살 아래 서로의 몸을 드러냈고 숲속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다. 숲이 우거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의 살결을 탐했다. 그녀는 내게 오빠, 나는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오빠는 내 삶의 전부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취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점점 더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혼자 외출하는 것도 싫어했다. 오빠, 나만 사랑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 만나지 마. 그녀의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옥죄어오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집착 속에서 점차 숨막히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나는 그녀의 사랑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민지에게서 벗어나 지현에게로 갔지만 나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지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나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가까웠다. 그녀는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 것이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더 불행해졌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죄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Số tu chua chuông vua Việt bang tiếng Han hao sư thân yon Giang cho tiệp tu chuông 11